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의 반발 속에 다음 달 11일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 위한 조사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를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대표는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재명 대표는 미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가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열고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를 담은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의장도 큰 선거가 없는 지금이 적기라며 개헌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회전.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집안 싸움에 휘말린 여당에서 김여사 특검법 이탈표를 노리는 민주당의 전략은 주요할 것인지 짚어보고 새 예산안이 코앞으로 다가온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가 예산안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달 11일 내는 강백신, 어미준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강백신 차장검사와 어미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를 의결한 법제사법위원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탄핵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사 강백신, 검사 어미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밉다. 탄핵 소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면 민주당은 두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와 위증 교사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탄핵 소추에 대한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안건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5표로 계획서가 처리되면서 법사위는 다음 달 11일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신종 이재명 예산 방탄법이라며 여당이 반대했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데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위법 사건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도 다수 처리됐습니다. 인천시의 고등법원을 대전과 대구,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설치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로 얻게 되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여야 대표가 경쟁적으로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고 이재명 대표는 국가 미래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건강수명 지표가 이미 70세를 넘어섰고 인구 절벽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대기업이라든가 공공부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년 연장 등의 제도 개혁을 좀 후순위로 미룬다든가 그 외의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방식으로. 한 대표는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위는 앞으로 2번 더 정책 토론회를 열어 법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와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전략공천받았던 창원 의창 지역구의 공천심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저희가 뭐 여당이라고 해서 검찰이 봐준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장기 국가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미래 거버넌스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등 미래 과제를 해결할 정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AI 시대의 그 높은 생산력을 신성장 그리고 지속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또 내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을 포함한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이 이제 장관까지 매달려 거부권을 운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농업민생 4법을 농망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거부권을 운운하는 장관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민주당은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할 의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정동영 의원을, 간사에는 전용기 의원을 선임했으며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합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전직 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대통령 1차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바탕으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제시했던 대한민국 헌정회. 최종 개헌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정치계 등으로부터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전쟁과도 같은 현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개헌만이 궁극적 해결 방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을 해소하여 국민이 거꾸로 정치를 걱정하는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헌정회는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국가 책무를 담은 최소 범위의 원포인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6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치고 2027년 3월 개정 헌법에 따른 대통령과 상원의원 선거를 동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헌정회의 생각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 삶의 길을 만드는 헌법이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큰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를 통해 국민 중심의 개헌안을 만들고 공론화 작업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길을 만들지 못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헌을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도 정쟁 해소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회 지위와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지역 갈등 완화를 위해선 지역 대표형 상원 창설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 정서를 감안해 양원제 정수를 현재와 같은 300명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직접 민주제가 열려 있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국민이 개혁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국회의원들이 존경받게 되고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국민 발안제와 국민 투표제 등 직접 참정을 제도화해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헌정회는 오늘 토론회를 바탕으로 개헌안을 확정해 다음 달 중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가상화폐 과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2의 금투세 논란으로 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에 그 금투세 폐지로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이게 다른 세수 영역까지도 확장이 될 거다, 비화가 될 거다 이렇게 우려가 나왔었는데 이게 현실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슈를 정하고 이제 취재를 하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국민 7명 중에 1명꼴로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 많은 인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만 이 76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특히 30대와 40대 등 이 젊은 세대들의 투자 비율을 합치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가상화폐 소득 과세를 놓고 이 국회 여야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이 내년 1월부터 250만 원이 넘는 가상자산의 투자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냈고요. 대신에 이더리움으로 5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총 수익은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 20%를 물리니까 이에 해당하는 50만 원이 세금으로 더 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부는 이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라는 안을 내놓았고 야당은 일단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25일 열린 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결국 그렇게 무산이 됐습니다. 여당은 이 가상자산 과세가 준비가 될 때까지 유예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요.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는 일단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반발을 고려해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상화폐라는 걸 주식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다. 이게 그 민주당 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투세와 달리 가상화폐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럼에도 그 변수는 역시 그 이재명 대표 의중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 부를 만들어서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라면서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 완강합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정부 안대로 2년 더 유예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외 케이스를 살펴보면요. 과세는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이 주요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가상자산을 취득할 경우에 소득세를 이 기간에 맞춰서 10에서 37%까지 부과를 합니다. 또 영국의 경우는 연간 거래 차익이 2,200만 원가량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등과의 성격도 좀 다르죠. 특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에 대해서 코인은 주식과 달리 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면서 4년 전에 입법이 돼서 2번이나 유예가 됐는데 이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과세를 시행할 때가 됐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세의 빈틈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직접 채굴을 해서 취득한 코인을 거래를 하는 경우나 제대로 시스템이 구비되기 전에 구매기 기록이 없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코인 매매의 경우 어떻게 기준가를 잡아서 매매가와 거래를 해서 과세를 할 수 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도 일단 과세에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금투세에 이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에서 또 추진 중인 검사 탄핵 이야기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 검사, 반부패 수사 2부장까지 이렇게 3명인데 검찰은 곧바로 반발한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어제 오후 이 검사 3명 탄핵안 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2일 날 본회의를 보고하고요. 또 4일에 표결에 하기로 한 겁니다. 이 민주당 주도의 검사 탄핵안 통과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민주당의 명분은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겁니다. 이에 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0여 명이 어제 오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검사 탄핵안 추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히 모였는데 회의에서 이 사건 처리 결과가 특정 정치 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탄핵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대한 남용이고 위헌적 탄핵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요. 특히 검사들은 이 기존의 검사 탄핵안은 개인의 비위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 탄핵은 중앙지검 전체의 지휘 라인을 모두 문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목소리를 냈고 또 이 일을 입장을 내는 입장문도 조금 전에 냈습니다. 조금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앞서 그 개인 비위를 문제로 탄핵을 시도했었던 검사들도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났었던 기억이 나는데 법조계에서 이게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사례를 봐야겠죠. 이번 검사 탄핵에 앞서서요. 이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와 이정석
김영섭 대전고검 차장검사도 탄핵안이 발의가 됐지만 모두 헌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개인 비위였지만요. 이번에는 사건 처리의 의사결정을 놓고 이뤄지는 탄핵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조금 더 높은 확률로 기각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지배적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조직에서 이뤄지는 정책의 결정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 인사 혹은 인사보다 조금 더 과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징계를 할 수 있고요. 또 그 징계를 넘어서는 경우에 위법성이 드러나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탄핵인데 탄핵까지 가기에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도 이를 모를 리가 없겠죠. 그동안 검사 탄핵에 있어서 신중론도 있었고요. 다만 이 최근에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보다는 검사 탄핵을 우선 집중하기로 하면서 노선이 바뀐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탄핵 추진이 검사의 직무정지를 노렸다라는 평도 나옵니다. 네.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서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정치적 수를 선택한 건데 이 국내 최대 수사청이죠.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전 검사의 직무를 멈출 경우엔 중요 사건의 공판이나 인지로 이뤄지는 이 정치나 대기업들에 대한 사건 의사 처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이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정치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가 나왔을 경우 검사나 판사를 이런 식으로 탄핵시켜 길들이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려도 적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ang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9기 국회방송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우 의장은 자문위원들에게 국회와 국민을 잇는 소통 창구로서 국회방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한 제9기 국회방송 자문위원회,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위원장,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부문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김종명, 방지현, 성한용, 신호철, 심영섭, 은지향, 이동희, 이승연, 이창현, 황경화 위원 등 학계와 방송, 언론계 인사 모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우 의장은 여성 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해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위를 구성했다며 국회 방송은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객관적 보도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 미디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회방송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송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명확하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국회방송이 국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더 각별히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회에 대한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좀 더 제고해 나가야 되겠다. 강형철 국회방송 자문위원장은 민간과 달리 자원이 부족한 국회방송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에게 국회를 정확하게 알리는 효과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자문위가 그 역할을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더욱더 뭐랄까요, 부담감, 무게감을 느낍니다. 자, 있던 분야에서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견해를 한번 전달해보고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어떤 피드백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9기 국회방송 자문위는 앞으로 2년간 국회방송 편성과 운영, 제작 등에서 공공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공정성 등을 논의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도시형 캠퍼스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박진수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2030년 서울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지난 2014년보다 47% 줄어든다며 학교 통폐합과 분교, 통합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치현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초중등교육법상 시설 설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개정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학교와 시설 운영을 다양화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정당 합당이나 분당으로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강제집행 면탈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선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편법적 면탈 행위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 위원장은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의 교육지원 예산 대규모 삭감에 대해 국가 경영이 원칙과 정도를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면서 극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보고 국가 재정만 열악해져 다른 영역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야당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특례 규정을 27년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본회의 통과 이후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11월 2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비혼 출생 1만 명입니다. 최근 벌어진 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 논란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죠. 이와 함께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혼이 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1만 900명으로 100명의 아기 중에 5명이 비혼으로 태어났던 겁니다. 역대 최대치 기록일 뿐 아니라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혼외 출산이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는 변화된 사회인식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뭐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도 낳을 수 있다. 앞으로도 뭐 선택해서 결혼하지 않고 선택해서 낳는 분들이 과거에 보다는 더 있지 않을까. 일단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요. 네. 혼자서 아이를 양육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가장 크고요. 정치권에서도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혼인해야 한다는 건 편견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아이를 낳은 남녀가 혼인하지 않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냐고 지적을 하면서 정상가족 범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죠. 가족 형태 변화를 반영하려는 정치권 노력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생활 동반자 관계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법안을 최초로 발의했었죠. 임기 만료로 폐기 수순을 밟았지만 재발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자녀의 성은 아버지를 따라야 한다는 현행법이 사실혼 가족과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었죠. 또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는 혼외자를 가족으로 등록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도 발의가 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법안들 모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는데요. 개정 시도로 그친 21대와 달리 22대 국회에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가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단통법 폐지입니다.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10년 만에 여야 합의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충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은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단통법은 정부에 밝은 일부 소비자만이 이른바 성지에서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나머지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의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었습니다.
이번에 과방위를 통과한 폐지안의 핵심은 통신사 약정으로 단말기 가격의 일부를 할인받는 공시지원금 제도와 대리점에서 받을 수 있었던 추가 지원금 상한 규정이 사라진 것인데요. 이를 통해 통신사 간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단말기 구입과 이용 가격을 낮춰 구매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폐지안에 담긴 제조사별 장려금 제출 의무화 방안 조항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은 제조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장려금 정보는 영업기밀에 해당합니다. 자료 유출이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말 명심하시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선 단통법 폐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바꾸는 교체 주기가 길어졌고 이미 통신 시장도 포화 상태라는 건데요. 10년 만에 폐지될 운명에 놓인 단통법이 국민들의 가계 통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확실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눈이 많이 내렸는데 어떻게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습니까? 예, 평소보다 더 잘 뚫렸습니다. 네. 오늘 밤에서 또 내일 아침까지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 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거부권으로 세 번째 재표결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초 그 내일이었죠. 11월 28일에 재표결 의결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요. 한 2주 정도 늦춰진 12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그 당원 게시판 논란에도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일 대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친윤계 압박을 받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최대한 공략한다는 그런 이제 전략인데요. 민주당이 이제 어쨌든 한 2주 정도 시간을 벌었는데 정치권에서는 그 정도 시간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탈표가 어떻게 민주당에 좀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 먼저 조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민주당이 그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한 보름가량 2주가량 이제 미룬 거는 그런 기대 또는 예상 하는 거죠.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4표가 이탈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재의결에 표결에 붙여진 그 민주당 안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4표나 이탈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당원 게시판 둘러싼 이 분란 내분을 볼 때 이게 그 중간에 이렇게 좀 수습이 안 되고 한 2주가량 흘러가면은 그 사이에 4표 정도 더 추가로 빠지는 거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렇게 됐을 이제 특검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은 그 특검을 가지고 탄핵까지 이제 몰고 가려고 옛날에 박근혜 최순실 특검을 해가지고 탄핵까지 갔던 그 이제 추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면은 이 특검도 문제지만은 임기단축 개헌 안 통과하는 거. 네. 그럼 탄핵 안 통과하는 것도 이 특검 통과하는 거나 이 의결 진도수는 결과적으로 똑같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이 있으면은 특검도 되고 임기단축 개헌안도 통과될 수 있고 탄핵안도 통과될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인 거죠. 네. 그런 점 때문에 뭐 만약에 그대로면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뭐 특검을 해서 해도 정권을 흔들 수 있고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도 조기 대선할 수 있고 저기 탄핵이야 헌법재판소 통과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뭐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보면은 정권이 굉장히 위기에 몰리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당 내에서 이 당원 게시판 이 뭐 대단한 사건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표 국민의 민주당으로 하여금 4표 정도 더 빼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이런 상황 만드는 거 보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 논란의 중심에 이제 서 있는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탈표가 추가로 생기진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단일 대우를 계속 유지할 것을 이제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요. 그 특검이 통과되면 임기 단축 개헌안 그리고 탄핵으로 가는 빗장을 열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로 될 수 있다. 8표가 이탈한 단초가 될 표가 수 있다. 그게 계속 다른 표결에서도 되면은 개헌안도 통과되게 돼 있고요. 네. 탄핵안도 통과되게 돼 있거든요. 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 정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2주간의 이제 시간을 민주당이 벌었는데요. 이 뭐 그 특검법에 대한 그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하여간 근데 일단 좀 사실관계를 밝혔으면 좋겠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내일 그 28일 본회의가 아마 취소됐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는 원래는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네, 예산안이요? 예, 네. 예산안 법정 기일이 12월 2일인가 뭐 그럴 테니 맞습니다. 때문에요. 네. 그러면 12월 2일 전에 본회의 일정을 통상 잡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또는 30일 뭐 이렇게 잡는데 통상 목요일 날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본회의를 잡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목요일 본회의가 28일이었기 때문에 네. 본회의 일정을 잡았는데 현재 예산안이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8일 본회의를 열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12월 10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의장 입장에서는 그날 마지막이라도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12월 10일로 고지를 한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알기에는 예산안과 관련돼서 완전히 막혀서 논의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예산안 관련된 변수가 본회의 일정을 바꾼 가장 큰 첫 번째 변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주간의 일정이라면 뭐 정치권에서 상당히 길면 꽤 긴 시간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국민의힘 의원 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할 수 있는 의원들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는 여러 가지 물밑 시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과연 저는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현재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뭐 친한 갈등이 이 게시판 그 당내 게시판 문제로 다시 좀 불거지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다 그러면 양 진영의 갈등에 이제 완전히 기름을 붓는 일이 되기 때문에 친한 소위 그 한동훈 대표 측 가까운 친한 의원들이 그러한 시도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몇 주째 그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이슈로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초 처음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다 해서 저희가 짧게 다뤘었거든요. 근데 논란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탈출구가 과연 어디서 좀 해법을 찾아야 될지 그리고 언제쯤 이런 논란이 잠재워질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친윤과 친한 간의 계파 갈등까지 이제 뭐 번져서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법원 영장 발부받아 가지고 그 조사를 하면은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고. 네. 그 이전에 우리가 이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거를 대통령과 영부인을 좀 이제 비판하는 댓글을 쓴 게 당 전수조사에서는 뭐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부 있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네. 가족의 이름으로 일부 있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게 뭐 일부든 많든 간에 그게 확인이 되면은 그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지만은 도의적으로는 뭐 당대표 정도 되면 가족들은 정치적 견해가 좀 다르더라도 네. 당이나 또 당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해야 맞다라는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유감 표명은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게 뭐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밀어낼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걸 크게 침소봉대하고 네. 판을 벌리고 싸움을 크게 벌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한동훈 대표 되자마자 뭐 그때 김옥균 프로젝트니 뭐니 해서 한동훈 대표 당대표 돼봐야 3일 안에 끌어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그쪽에서 나올 정도였는데 그런 시도를 포기해야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수습이 되고 그다음에 실체는 어쨌든 정당법도 있고 또 당원 게시판에 본래 취지, 익명 취지도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네. 그건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기다려 줘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이런 정권이 사면 초과인 상황에서 이런 짓을 벌일 정도로 우리 국민의힘 분들의 위기의식이 이렇게 없나 이렇게 한가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에 이제 당내에서 한동훈 당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뭐 제2의 뭐 김옥균 프로젝트다 뭐 그런 상황으로 한동훈 대표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좀 그 늪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는 뭐 가족을 포함한 측근들의 행위 여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지만 네.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일부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하는데 그거를 공개할 경우에 이 받을 이제 정치적 비판과 또 반대 세력의 공격이 이제 염려가 돼서 네.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한 대표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 뭐 불필요하게 염려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이면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우리 확인해 보니까 그래 했다더라.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대통령님과 영부인과 우리 당원들에게 미안한 일이다라고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거 오래 갈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커질 일도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공격하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만약 그리고 뭐 도저히 확인이 안 돼서 네. 뭐 본인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그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확인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 본인이 예. 지금 현재 입장 표명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뭐 방법이다라는 확실한 방법은 이걸 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키워가지고 이 지도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일단 포기가 돼야 되고 네, 의도도 차단돼야 되고 그걸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이런 부분 네. 그게 지금 말씀드린 한 대표가 저희가 확인해서 좀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쾌한 태도를 보이는 거 그럼 네. 빌미를 안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개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봅니다. 네, 필요 조건, 충분 조건까지 들어봤고요. 상대당입니다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계속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별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키워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문제가 커지는 과정에서는 한동훈 대표 본인의 책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물론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이걸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도 뭐 일리가 있지만 네. 한동훈 대표 대응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그 정치인 한동훈이 아니라 검사 한동훈의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공통점인데요. 이게 법에 문제가 있습니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윤 대통령도 그러시고. 네. 원래 정치권에서는 법적인 문제면 이거는 수사기관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정치권에서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정치적 또는 윤리적, 도덕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선행하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을 쓸 때는 죄가 되는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허위 사실이나 그 비방 또는 그 그런 게 있으면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당사자가 고발하는 경우예요. 네. 또는 이걸 만약에 과거 드루킹 사건처럼 매크로 기법을 썼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겠죠. 근데 대략 한 1000건이 조금 넘는 거기 때문에 매크로 기법을 썼을 것 같진 않아요. 그 정도 양이라면 한 뭐 십수만 건이라면 매크로 기법을 썼겠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인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법대로 해서 뭐 수사기관 알아서 하겠지만 수사기관이 이거를 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고 사실관계 파악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로 이게 영장이 청구될 사안이 아니에요. 수사기관에 대해서. 네. 자, 그렇다면 남는 건 뭐냐? 한동훈 대표 지금까지 어떤 발언에서 그 어떤 태도 그리고 어떤 그 행동을 유심히 봐오면 본인과 관계되지 않았던 거면 벌써 펄펄 튀었을 거예요. 내 직을 걸겠다든지 뭐 상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냥 일종의 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네. 태도가 모호하다 보니까 벌써 여당 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그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가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는 초기 단계에 아까 저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금 우리 가족 중에 일부가 조금 감정적으로 해서 한 게 있는데 죄송하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통화해서 죄송하다고 내가 입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했으면 그냥 더 키워지지 않을 문제였어요. 네. 이 문제를 갖고 그 당 대표를 물러나라는 거 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서 거짓과 약간 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모르겠어요. 그동안 너무 그 엘리트로 모범생처럼 살아서 그런지 본인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잘못을 인정하고 또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인색해요. 저는 간혹 정치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전향적인 자세가 지금 필요한 것 아니냐. 그게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훨씬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이제 오랫동안 정치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뭐 당내 상황이든 또 대여의 국민 여러분께든 그 정치 상황에서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쉽게 용단을 내리셨나요? 그런 경우 많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직 맡고 이럴 때요. 네. 그 자기가 잘못 안 해도 일괄사표 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뭐 당을 위해서 뭐 약간 희생하기도 하고 이런 게 선당후사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정치권에서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장관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책임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국정의 모든 책임은 사실 대통령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우리가 그 파면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제도가 있지만 그런 건 중대한 범죄나 이런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는 게 뭐겠어요? 장관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거고 장관은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물러나는 게 대통령한테 부담을 덜 주는 거다 하면서 장관이 국민들께 송구하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가 부족했다. 그러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그 인사 조치를 통해서 일단 국민들은 일단락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해법을 너무 검사 시절에 법적인 문제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빠른 사과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해보고 네. 가족들 중에 일부가 그런 걸 실제로 사실이라면.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렇게 해야죠. 네. 왜냐하면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늘 입에 달고 살아요. 네. 정치라는 거는 마음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것으로 마음을 얻고 또 미안하다, 또 죄송하다라는 그걸로 마음을 얻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고 물론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건 꼼꼼히 생각해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책임을 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될 일이지만은 그 이외에는 그 말로서 천냥빚을 갚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냥 작은 사과보다도 그냥 요만큼 사과해야 될 것도 그냥 크게 사과해버리고 요만큼 안아야 될 것도 그냥 크게 안아버리고 하는 게 정치인들이 잘하는 정치인들의 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선고로 대여 공세 수위를 이제 높여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아예 삭제하고 또 피선거권 결격 사유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 원에서 이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그런 안을 법 개정 카드로 이제 꺼냈습니다. 이에 맞불로 이제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이 만일의 경우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련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상황, 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진성준 정책위 의장하고도 좀 대화를 했고요. 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개별 의원이 입법을 낸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선거법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야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거법이 포지티브 규정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규정을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선거법을 이해하고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좀 개정할 필요성은 계속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도 검찰이 기소할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헌법기관 간의 법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검찰이나 또는 선관위가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자 이런 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도 있었고, 두 번째는 현재 1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를 국민이 선택한 선출직 공무원이 너무 쉽게 그걸 아웃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향을 해서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얘기는 좀 있었어요, 종종. 네.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 시점에서 이걸 낸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당의 공식 입장도 아니었고, 네. 왜냐하면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희화화될 수 있거든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허위사실 공표하고 후보 비방죄는 선거법에서 더 엄중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딥페이크까지 해서 이 AI 기술을 활용한 굉장히 허위사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허용되면 사실 우리 선거 과정에서 그러면 온갖 비방과 흑색 선전을 마타도를 해놓고 끝나고 나서 그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뒤집혔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이런 거 되게 조심스러운 거는 잘못하면 그렇게 해서 이기고도 자기가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부 한 100만 원을 한 300에서 500 정도 상향하는 거는 여야가 어차피 합의해야 될 내용이고 합의해서 검토해야 될 내용이고 그건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비방죄나 또는 허위사실 공표 이걸 없애는 거는 최근의 분위기하고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거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별로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렇군요. 네, 조 의원님. 저도 100만 원 가지고 의원직 다른 선거직도 마찬가지지만은 상실되게 하는 거는 옛날부터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네. 금액이 많으냐 작으냐보다도 이제 결정하는 판사 입장에서 볼 때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시도지사 당선된 사람이든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든 살려줄 수도 있고 그냥 날릴 수도 있는 건데,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20만 원이면 가볍게 생각하고 완전히 자기 재량에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예 500만 원, 1000만 원이면은 그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걸 갖다가 판사가 쉽게 할 수 없는데 딱 1, 20만 원 정도면은 진짜 내 손 안에 있어야 돼. 이래 돼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옛날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허위사실 공표죄하고 후보 비방죄는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는 그건 저는 이제 좀 구성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하든지 형량을 좀 줄여 가지고 이 대표한테 좀 도움되게 하려고 생각하나 보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예 죄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발상을 누군가 하셨는데 정말 다행히 이제 민주당 입장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런 정도의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마지막 이슈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아까 이제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해 예산안 논의에 대한 법적 시한이 내달 이제 12월 2일까지인데 해마다 이게 거의 관습처럼 관례처럼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특히 이제 검찰 활동비 같은 이제 쟁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12월 2일 합의 처리 좀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로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합의 처리 가능성이 거의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은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
의장께서 지금 설정해 놓은 12월 10일도 쉽지 않아요. 뭐 벌써 뭐 준예산 얘기가 여야 안팎에서도 나오고 네. 그리고 이게 자동부의제 되고 나서 좀 나쁜 현상은 옛날에는 기재부가 되게 적극적으로 그 설명도 하고 예산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자동부의제 생기고 나서는 기재부가 도리어 갑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저는 정부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마지막까지 좀 예산안 통과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예결위 관계자, 그러니까 뭐 간사나 뭐 등등이 해서 또 기재부하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타결을 시도하는데 소위 말하는 뭐 밀실 심사. 밀실 심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그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됐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을 정부적 사안을 갖고 이제 원내대표들 간에 마지막 정치적 타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뭐 1억, 2억, 1억짜리 무슨 뭐 10억, 20억짜리 사업을 넣고 빼고 이러지 않습니다. 원내대표들이요. 거기서는 이제 최소한 뭐 몇천억 사업,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여야 간의 쟁점이 돼서 합의가 안 된 그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가 안 된 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마지막으로 타협을 시도해서 쟁점을 정리해 온 걸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제가 듣기엔 아직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양당 대표들 간에 원만한 논의도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12월 10일까지 아직 한 보름 정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기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그 예산이 불과 이제 몇 명이서 이게 정하는 게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올해 특히 정부 예비비 4조 8천억 원, 공적 개발 원조 6조, 뭐 전공원 육성 지원 3천억, 대왕고래 프로젝트 500억. 이게 마지막 만약에 몇 명이서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생각이실까요? 특별한 예비가 없으면 거의 해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고 올해 상황은 또 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합의 처리는 될 텐데 법정 시한은 안 지켜질 가능성이 많고 법정 시한을 넘겨서 최종 처리할 때 결국은 소소위 지금 말씀하신 그 소소위라고 하는 그걸 또 구성해가지고 할 텐데 법정 시한을 넘기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회 병입니다, 병. 그건 우리 이렇게 어디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애가 학교 늘 지각하는 거 그건 병이거든요. 알고 보면 별로 그게 좀 초조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정상적으로 하면 다 되는 일인데 이게 완전히 무슨 습관성처럼 되어 있으니까 아예 그때쯤 되면은 저절로 전체 국회가 천천히 갑니다. 가던 속도를 그냥 일부러 줄이려고 안 해도 천천히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건 정말 병폐 중에 병폐인데 그걸 나중에 이제 결국 소소위를 통해서 하는 거는 불법이기도 하고 또 부실 심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 예결위 한 50명이 넘는 그 예결위 위원들도 그렇고 그 소위에 한 20명 가까이 되는 위원들도 그렇고 아예 나중에 결국 소소위에서 다 뭐 퉁칠 텐데 하고 그냥 제대로 집중적인 그 심사를 하거나 합의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전체 회의에서 어렵지만 소위에서는 합의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기재부까지 합의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재부 원안 지키려고 그냥 계속 합의를 방해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니까 결국 소소위에 소소위로 결국 넘어가게 될 거라는 그 전제 인식이 부실 심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정소소위를 하게 되면 법에 만들어서 소위에서 최종 합의가 안 되면은 뭐 소위에서 소소위를 구성해가지고 거기 넘겨서 거기서 한다라고 규정을 두든지 그걸 안 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불법 또는 부실 관행을 계속 국회가 안고 가는 거는 저는 뭐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 회의 자료를 좀 만들 필요는 있어요. 소소위도. 소소위에 대한 소소위 회의 자체가 자료를. 불법은 아닌데 만들 수 있거든요. 국회법에. 근데 소소위에 그 회의 내용의 자료를 기록을 남기는 게 속기록을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회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